이번에 분석할 경기는 9월 5일 늦은 저녁부터 진행하는 월드컵 예선전 해외 축구 경기입니다. 토방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식혀드리기 위해 준비한 분석입니다. 배당 흐름 및 변경되는 이슈에 대해서 최종 조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스포츠 카페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 카페 입장은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가입 권유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이슬란드와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아이슬란드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구두연세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책임지며 팀 공격의 중심축이 됩니다. 하랄소는 중원에서 압박과 볼 회수 능력을 보여주지만 빠른 템포 전환에서 한계가 있어 빌드업이 단조롭게 이어집니다. 구드문드소는 측면에서 직선적인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나 결정적인 순간에 마무리 능력이 흔들립니다. 아이슬란드는 구드연센의 머리를 향한 단일 루트에 지나치게 의존해 공격이 쉽게 읽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비 전환 속도가 더딘 탓에 역습 상황에서는 간격 관리가 흔들리며 위험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엠넬리는 박스 안에서 몸싸움과 슈팅 집중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지원이 부족하면 쉽게 고립됩니다. 누리예프는 인버티드 드리블로 안쪽 공간을 파고들며 기회를 만든다. 그러나 패턴이 단조로워 대응이 단시간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마흐무도프는 중원에서 조율 역할을 맡으며 볼을 분배하지만 순간적인 창의적인 패스가 부족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공격은 결국 누리예프와 엠넬리의 콤비 플레이에 치중되어 전술적 다변화가 떨어집니다. 더욱이 중원에서 압박 강도에 휘말릴 경우 쉽게 전개가 끊기며 라인 전체가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지나치게 단조로운 전술 구조로 인해 긴 시간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슬란드는 구드연센을 향한 롱볼과 포스트 플레이로만 공격을 풀어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제르바이잔 역시 누리예프, 엠넬리의 단일 루트에만 의존해 창의적 전개가 부족합니다. 양팀 모두 플랜 B 전술이 부재해 수비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오히려 수월합니다. 후반 교체 자원들 또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영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답답한 전개가 90분 내내 반복되며 승부의 균형을 깨지 못한 채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몰도바와 이스라엘입니다. 몰도바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니콜라에스쿠는 전방에서 피지컬과 마무리 능력을 갖췄지만 지원이 부족할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포스톨라키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나 수비 가담이 약해 뒷공간이 쉽게 노출됩니다. 요니타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압박이 몰리면 실수가 잦습니다. 최근 몰도바는 수비 조직력이 심각하게 흔들리며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간격이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페널티 박스 근처 공간은 상대 공격진에게 무인지경처럼 열려 있으며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아바다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개인기를 앞세워 돌파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간델만은 공격 전개 과정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파고들며 결정적인 슈팅과 연계 플레이를 동시에 책임집니다. 페레츠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 회피 능력을 기반으로 전환 속도를 높여주며 수비와 공격을 이어주는 핵심 자원입니다. 이스라엘은 빠른 패스 전환과 유기적인 움직임을 앞세워 몰도바의 무너진 수비 간격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델만의 침투와 아바다의 돌파가 결합되면 몰도바 수비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흔들린 몰도바와 공격 전개가 날카로운 이스라엘의 맞대결입니다. 몰도바는 중앙과 측면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에게 킬패스와 슈팅 기회를 허용하는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간델만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아바다와 페레츠의 조율로 공격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몰도바가 홈에서 버티려 해도 수비 뒷공간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의 압박과 속도전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루트 다양성에서 앞서는 이스라엘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이탈리아와 에스토니아입니다. 이탈리아의 레테기는 원톱으로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겸비해 박스 안에서 득점 기회를 꾸준히 창출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라스파도리는 이선에서 유연한 움직임으로 빈 공간을 침투하며 중거리 슈팅과 세컨드볼 마무리에서도 강점을 드러냅니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템포 조율에 능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킥 정확도가 높아 공격 전개에 다양성을 부여합니다.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점유율과 전방 압박에서 우위를 점하고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로 향하는 러닝 점프 헤더 패턴은 상대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전술적 완성도는 경기 내내 에스토니아를 압박하며 골 결정력을 높이는 확실한 무기가 됩니다. 에스토니아의 사피네는 최전방에서 순간적인 위치 선정으로 득점을 노리지만 강한 압박 앞에서는 고립되기 쉽습니다. 카이트는 이선에서 돌파와 패스를 시도하지만 중원 싸움에서 제공권과 피지컬 면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루메츠는 전환 능력은 있으나 경기 내내 수비 부담이 크면 공격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에스토니아는 빠른 역습을 노리지만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해 강팀 상대로는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 조직력이 불안정해 이탈리아의 강점 앞에서는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이미 객관적인 전력 차이에서부터 균형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점유율과 압박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특히 코너킥 패턴을 통한 헤더 공격은 에스토니아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빠른 역습을 노리겠지만 중원에서의 열세와 세트피스 불안이 겹치며 공격 전환조차 매끄럽게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에스토니아의 수비 집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탈리아는 다양한 루트로 기회를 창출하며 스코어 격차를 벌려갈 것입니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이탈리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탈리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석법이 있고 다양한 루틴이 존재합니다. 배당을 분석하는 사람, 결장자를 분석하는 사람, 그날의 팀의 컨디션을 분석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에서는 모든 분들의 분석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입 권유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을 확인하며 하는 것이 적중에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의 입장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영어를 클릭하시면 분석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그리스와 벨라루스입니다. 그리스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이오아니디스는 제공권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팀의 최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펠카스는 이선에서 유연한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로 공격 흐름을 다양화하고 세밀한 패스로 전방 침투를 뒷받침합니다. 바카세타스는 박스 안으로 절묘하게 파고드는 움직임과 날카로운 슈팅을 겸비해 상대 수비를 흔들며 경기의 결정적 순간을 책임집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강한 압박과 안정적인 수비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공격에서는 폭넓은 전개와 빠른 전환을 통해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는 단단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개라는 두 가지 무기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팀입니다. 벨라루스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슈만스키는 전방에서 공중볼 경합을 이어가지만 고립될 경우 공격 기여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로미코는 중원에서 활동량이 많아 공수 연결에 관여하지만 패스의 창의성이 부족해 전술적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보츠로프는 수비라인에서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압박 상황에서는 패스 미스와 전환 속도 저하가 드러납니다. 원정에서는 경기 집중력이 후반부로 갈수록 흔들리며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잦고 체력 문제까지 겹쳐 불안 요소가 큽니다. 특히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상대가 대비하기 쉬운 전술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홈 강세와 공격 효율성에서 뚜렷하게 앞서는 그리스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오아니디스가 전방에서 기회를 만들어주고 펠카스와 바카세타스가 이를 마무리하며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벨라루스는 전개 속도가 느리고 후반부 집중력이 떨어져 실점을 허용하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무대 데이터에서도 홈 원정 성적 격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심리적으로도 원정팀이 불리합니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한 수 위인 그리스가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승부처에서의 집중력 차이 역시 홈팀 그리스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몬테네그로와 체코입니다. 몬테네그로의 오스마이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드는 타깃형 자원입니다. 라둘로비치는 측면에서 속도감 있는 돌파와 크로스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풀백과의 오버래핑 연계로 위협을 배가합니다. 아지치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순간적인 공간 침투로 세컨드 볼을 살려내며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몬테네그로는 포백 기반의 4-2-3-1을 활용해 양쪽 측면에서 풀백과 윙어가 동시에 가담, 숫자 우위를 만들며 상대 측면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가 몬테네그로가 경기를 풀어가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체코의 쉬크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강한 결정력을 갖춘 스트라이커로 순간적인 슈팅 타이밍에서 위협적입니다. 세르니는 빠른 발과 드리블로 측면을 파고들며 크로스와 컷백으로 공격 루트를 열어줍니다. 수책은 중원에서 제공권과 압박 능력으로 팀 밸런스를 유지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옵션입니다. 체코는 3-4-3 전술로 윙백 2명이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구조라 상대가 측면에 2명씩 배치될 경우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결국 3백 구조의 특성상 하프 스페이스 관리가 흔들리면 실점 빌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술적 상성이 그대로 경기 양상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체코가 3백으로 나서면 윙백이 커버해야 할 범위가 넓어지고 몬테네그로는 포백 기반에서 측면 윙어와 풀백이 동시에 가담해 수적 우위를 만듭니다. 이 우위는 단순히 크로스 기회로만 이어지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슈팅 찬스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체코는 쉬크의 결정력에 기대야 하는 단조로운 공격 루트가 많아 측면 주도권을 잃을 경우 답답한 전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는 몬테네그로가 공격적으로 더 다양한 옵션을 가져가며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몬테네그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6번째 경기는 슬로베니아와 스웨덴입니다. 슬로베니아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크라머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슈팅 집중력을 앞세워 결정적인 순간 득점을 책임집니다. 베르비치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로브리치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진 패스를 기반으로 팀 전체의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특히 슬로베니아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활동량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며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패턴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제공권 우위를 앞세워 두 번째 득점 찬스를 노릴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스웨덴의 포메이션은 3-5-2이며 니그레는 빠른 침투와 문전 침착함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칼스트롬은 중원에서 패스와 빌드업을 책임지지만 압박이 강해질수록 실수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존슨 살레트로스는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공수에 기여하지만 긴 원정 여파로 활동 반경이 좁아질 위험이 큽니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조직력이 뛰어난 팀이지만 장거리 비행과 체력 누적이 전술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반전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 압박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체력과 활동량이 승부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슬로베니아는 홈 2점과 강한 압박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스웨덴은 장거리 원정과 피로 누적으로 인해 평소의 기동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원에서 로브리치가 압박 강도를 높이면 스웨덴의 빌드업이 끊기며 역습 기회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슬로베니아의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 위협이 더해지면 경기 후반에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체력과 집중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일 슬로베니아가 유리한 흐름을 끝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슬로베니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페로제도와 크로아티아입니다. 페로제도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클레트스카르드는 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지원이 끊기는 순간 고립되기 쉽습니다. 프레데릭스 베르크는 측면에서 성실한 활동량과 크로스 시도로 공격 전개에 가담하지만 상대 수비 압박을 뚫어내기엔 파괴력이 부족합니다. 핸드릭스는 중원에서 수비 가담과 볼 배급에 힘쓰지만 템포 조율 속도와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져 상대 압박에 쉽게 무너집니다. 페로제도는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지만 장시간 압박에 노출될 경우 집중력 저하와 세컨드볼 처리에서 불안정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크로아티아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부디미르는 문전에서 제공권과 몸싸움을 활용한 마무리가 날카롭습니다. 페리시치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크로스 능력을 앞세워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높은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크라마리치는 전방과 이선을 오가며 연계와 슈팅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어 공격 전개의 핵심 축으로 기능합니다. 크로아티아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코너킥과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다양한 전술 패턴을 통해 득점을 창출하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특히 제공권과 킥 정확도를 겸비해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느슨해지면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크게 작용합니다.
페로제도가 홈에서 수비 블록을 낮추고 버티려 하겠지만 압박 강도와 세트피스 집중력에서 한계가 뚜렷합니다. 반대로 크로아티아는 세트피스 상황마다 다양한 전술 패턴으로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페리시치와 크라마리치가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 것입니다. 페로제도가 초반에는 의지를 보이더라도 체력 부담과 수비 집중력 저하가 겹치면 후반부에는 크로아티아의 공격 물량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경기 전체 주도권은 크로아티아가 쥐고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득점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우크라이나와 프랑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카바예프는 좌측 윙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돌파가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주브코프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볼 운반 능력을 갖췄지만 압박을 풀어내는 세밀함은 부족합니다. 미하일렌코는 수비 라인을 지휘하며 제공권에서 기여하나 기동력 있는 공격수들을 상대로 공간 커버가 늦을 때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4-3-3을 통해 중앙 압박을 강화하지만 최종 수비 라인이 흔들리면 연속 실점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튀랑은 최전방에서 피지컬과 속도를 동시에 갖춘 자원으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셰르키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드리블과 패스를 통해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주도하며 순간적인 2대1 연계로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라비오는 중원에서 수비와 공격 전환을 동시에 책임지며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세컨드볼 회수의 강점을 드러냅니다. 프랑스는 4-2-3-1 전형을 바탕으로 하프스페이스 지역을 활용한 콤팩트한 연계 플레이로 상대 수비의 시선을 흔들며 결정적인 침투를 완성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프랑스의 전술적 디테일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튀랑과 셰르키가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연계는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며 우크라이나 수비가 이를 따라가기엔 부담이 큽니다. 특히 원투패스 패턴과 시선 교란 무브먼트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부수는데 최적화되어 있어 우크라이나 최종 라인이 무너질 위험이 높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카바예프와 주브코프를 앞세워 반격을 노리겠지만 압박과 공간 커버에서 흔들리면 경기 주도권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프랑스의 패턴 플레이가 누적되며 경기 전체 흐름은 프랑스 쪽으로 크게 기울 전망입니다. 프랑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